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정말 오랜만에 리케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케르 팬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1986년도에 나온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디 텍스트 알락시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철학소를 들여다보면서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강좌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예도가 리케르를 잠시 놓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이것은 부제로서, 그죠? 에세, 드르메네티크라고 하는 해석학 에세이 두 번째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해석학 에세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해석의 갈등이야. 이미 예도가 강좌를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으로 한 것처럼 오늘 리케르 그 시리즈가 오늘 7번째죠, 그죠? 이미 이미 7번째인데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여기에는 이제 정치 철학, 해석의 갈등에서 리케르가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자기는 반성 철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서 자기의 스승인 마르셀에 이르기까지, 그죠? 칸트를 거쳐서 이어온 근대의 의식 철학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놓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은 보통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곧바로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상의 실천만이 남게 되는, 그래서 많은 전통의 중요한 것들을 생략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회로를 친다 그래요, 여러분. 리케르는 우회로의 해석학자, 그 다음에 종합의 철학자, 예도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1969년도에 나온 르꽁플리 데 쟁테르 프레타시옹이라고 하는 이 해석들의 갈등에서 이러한 우회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시르의 언어 철학과 구조주의를 우회로를 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길게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상학과 해석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악의 상징을 다루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은 상징과 은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라. 그런데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물론 하이데거의 어떤 그 중요한 해석학의 어떤 기능을 인정을 하지만은 곧바로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철학은, 그죠?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을 이런 구조주의의 설명과 그 다음에 소시르와 다양한 언어 철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통섭하면서, 그죠? 나아가는 그런 철학이고, 심지어는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나는 무의식 개념까지도 포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한 근대에서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 칸트를 거쳐서 자기의 선생인 마르셀에 이르기까지, 그죠? 의지적 행동과 그 다음에 의식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의식 철학 전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들레즈나 미셸 푸코, 데리다와는 다르게
폴 리케르는 주체를 인정하는 자예요. 바디우도 주체를 인정하죠. 포스트 모던 근대적 주체는 아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오늘날 지적도 주체, 혁명의 주체를 인정하죠. 이것도 근대적인 주체는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과하는 그런 주체죠. 그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리케르는 주체를 인정하는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런 전통 안에 서 있는 이해의 해석학 안에 서 있는 그래서 해석하는 주체로서의 그 인간, 그죠? 그것을 이제 86년도에 나오는 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이제 사회 정치 철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해석의 갈등, 해석학 에세이 1부와 이게 2부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사회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 개념, 그 다음에 유토피아 개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윤리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나 사실 리케르가 이런 것들을 좀 텍스트의 행동으로가 좀 일찍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약간 보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68 운동 때, 그죠? 리케르는 찬밥 신세였어요, 여러분. 들레즈와 푸코가 엄청난 극찬을 받았던, 그죠? 그런 철학자인 반면에 리케르는 약간 좀 좌파 운동에서 뭔가 밀려나는 그런 철학자였죠, 그죠? 미국에서 한참 활동하다가 또 나중에 이러한 전통에 대한 엄청난 그런 지식을 갖고, 그죠?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하여 웬만한 신학자를 능가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인정받고 다시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교 뭐 곳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그래서 사실은 예도 TV의 어떤 구독자님들이 락강과 들레즈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예도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데리다와 또 그 미셸 푸코 팬들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리케르인데, 여기에 이제 주로 가톨릭 신학교나 개신교 신학교에서 주로 리케르를 공부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케르의 해석학은요, 철학적 해석학이고, 이건 역시도 모든 경전으로 이루어진 종교 철학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철학자예요. 사실은 불교의 해석학에서도 리케르 공부를 해놓으면 불교의 어떤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논점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해안을 획득할 수 있는 철학자가 바로 폴 리케르야,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경전들이 텍스트로 구성되잖아, 그죠? 그 점에서는 그리스도교 성서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문제점들이 텍스트로 구성된, 글자로 쓰여진, 문자로 쓰여진 이 책이 어떻게 그것을 읽어나가는 오늘날의 해석자와 만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해석들의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텍스트로 구성된 종교 경전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철학자가 사실은 폴 리케르라는 거예요. 사실은 리케르 모든 대가들이 그래요. 리케르의 작품 역시도 그가 곳곳에서 써놓은 논문들을 모으는 경우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에세이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썼거든.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중첩되어 있어. 그리고 일부에서 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가 1부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주로 해석학 문제를 다루고 해석학에서 거리두기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그 다음에 후설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문제제기 슐라이언마허와 딜타이를 거쳐서 거리두기의 문제 그 다음에 성서 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의 관계 이런 게 1부에 들어있다고 2부가 이제 드디어 텍스트의 문제를 다루 그리고 3부가 마침내 정치 철학, 유토피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 비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와 어떻게 관계되며, 윤리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래서, 올바르게, 이러한 20세기의 담론에서 정말 올바른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방 실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3부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리케르는 이 책을 기획할 때 그죠? 이미 그 앞에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이 있었어. 여러분 아시잖아. 이미 예도가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을 단편 강좌로 2개를 해놨어. 그죠? 그러니까 가다머의 전통 개념,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개념, 이해의 개념 이런 것들이 사회 철학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버마스가 이제 가다머를 비판하는 게 나오잖아. 전통 개념을 인식과 관심에서. 그죠? 그러니까 해석학은 아주 중요한 사회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그 언어가 사회에서 소통될 수 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그것이 이해와 관계 맺는 사실은 그게 사실 하이데거의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가다머가 이것을 전통의 개념으로 갖고 가면서 진리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다 철학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다머의 전통 개념은 뭐예요? 하이데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이데거도 이러한 이해와 설명에 대한 개념을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이해, 설명과 비판과 인식은 언제나 이해에 기속되어 있고 이해로부터 나오며 이해가 원본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거야. 하이데거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도 사실은 바르하이트 운트 메토드인데 이 진리와 방법도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귀속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설명의 역할, 비판의 역할은 2차적인 거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 철학이 상당히 이 부분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전통에 기속되어 있고 전통의 영양사에 기속되어서 그 언어에 기속된 채로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기속된 상태에서 그 힘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는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비판의 역할은 마치 이러한 전통의 기속성에 포섭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전통에 기속되어 있고 전통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전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야.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버마스가 문제점을 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여성들의 인권, 하나만 예를 들면, 전통을 옹호하고 전통의 기속성만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 전통을 비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라지게 되고 전통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전통을 맹목적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의 인권, 소수민족들의 인권,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전통은 얼마나 많이 개혁해 왔는지 한번 보라는 이야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버마스와 가다모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야, 독일에서 대가들의. 그러면서 가다모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지점은 전통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굽히지 않아요. 끊임없는 두 차례, 세 차례 계속되는 논쟁에서 예도의 그 가다모와 하버마스 논쟁 일부와 두 개의 강좌를 꼭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의사소통적 합리성, 하버마스는 결국 합리성, 계몽주의가 물려준 이성 개념을 회복시키잖아. 결국 그는 뭐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기속된 자였어, 그죠? 그래서 이 이성의 합리성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가다모는 뭐야? 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성은 점과 같은 거다. 그 합리성은 결국은 전통에 기속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그 합리성은 전통으로 뚝 떨어져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그렇게 떨어져서 전통을 형성해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빅게르는 이 논쟁으로부터 텍스트에서 행동으로를 기획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하버마스랑 길을 다르게 가. 하버마스는 결국 합리성, 올바른 계몽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도 결국은 모더니티의 어떤 주제를 다시 붙잡는, 거기에서의 이성 개념은 비판된 이성 개념이에요. 그게 하버마스는 비판 이론가야, 결국은. 그런데 릭게르는 뭐야? 릭게르가 완전 달라요. 릭게르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이러한 전통으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가다모와 하이데거는 이러한 거리두기의 특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전통에 기속되어 있고 세계 내 존재로서 이해가 설명보다 앞서며, 그 다음에 전통에 기속된 게 먼저고 1차적인 거라는 거야. 이러한 근원성, 근본성을 이야기하는 그 기초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철학은, 그죠? 결국은 전통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설명의 역할을 놓치게 됐다라는 거야. 설명은 비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가들하고 같이 안 가.
릿겔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이러한 거리두기는 뭐야?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는 비판적 거리두기입니다. 전통으로부터. 그런데 전통을 해석할 때의 해석자는 이 전통에 기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속성 안에서 거리두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와 다른 게 뭐야? 전통의 기속성을 인정하면서 설명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는 하이데거 제자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의 뭐야? 유한성과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그 신의 은총,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부터 나타나는 신의 은총의 개념, 존재의 개념 이런 것들은 인간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거지 결코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릿겔은 또한 뭐야? 그리스도교의 철학자였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 한 발을 두고 그 안에서 이해의 개념을 설명과 함께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개념은 비판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개념을 해석하는 그 해석자는 그 전통의 진리에 기속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통하여 비판적 고찰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해석가,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신학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전통의 해석학은 이미 설명, 이해, 적용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라는 거. 이건 가다모가 진리와 방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해는 언제나 잘못되고 뭔가 이해가 막혔을 때는 설명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뭐야? 비판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는 언제나 자체 안에 거리두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데거와 가다모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버마스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하버마스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하버마스는 그러한 전통의 기속성을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더라도 모든 이데올로기 비판은 뭐야? 모든 이데올로기 비판은 자체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전통의 기속성 안에서 일어난다라. 그렇잖아요. 전통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가다모가 진리와 이해의 문제의 근본성을, 진리와 이해가 비판과 설명보다 자연과학적인 주객철학의 도식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인식론적 개념보다 이 이해의 존재론적 개념이 1차적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면서 놓치게 된 이 비판과 설명의 개념, 이게 거리두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기속되어 있으면서 거리두기를 한다. 모든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은 맹목적 기속성은 없어요. 그렇잖아. 모든 종교 전통도 그래. 자기의 종교 전통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줄 알아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관계는 기속되어 있으면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비판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릿겔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하버마스식으로의 비판 이론가들이 했던 방식으로서의 합리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와 가다머적인 이해 개념에 접붙인 상태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거리두기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해석학으로부터 아주 초기로 올라가서 그죠? 그 애초부터 모든 해석학에서 나타나는 이해와 설명과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한 발은 하이데거와 그게 이해가 근본적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이데거의 충실한 제자예요, 여러분. 폴 리케르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거기에서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놓치고 있었던 이 비판의 기능, 인식의 기능, 그 다음에 설명의 기능이 이런 해석학에 대립되는 게 아니라 해석학의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전통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반드시 해석학에서 필요 불가결한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버마스와는 달라요. 결국 이 점에서는 하버마스로부터 통찰을 얻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이데거와는 다른 게 뭐예요? 이미 해석의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전통은 대부분 다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는 이야기야. 이미 시간과 이야기. 그게 그 모든 지식들을 통합해서, 그죠? 적용시켜서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텍스트는 또한 문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기표와 기의의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돌아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텍스트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주체, 그죠? 그 텍스트로 구성된 그 전통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해석자와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보다는 가다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야기했지만은 폴 리케르는 더 나가요. 왜? 프랑스 언어 철학은 훨씬 더 발달돼 있었거든. 옐름슬레우, 방부니스트, 소시르 이후에 막 엄청난 언어 철학자들이 막 나타나. 다 동원해갖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뭐야? 지시체의 개념, 레퍼런스, 이 개념을 갖고 모든 문자는 뭐야?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가 있는 거야. 문자적 의미로부터 그것으로부터 2차적 의미인 상징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야. 모든 것은 2차적 지시체가 있는 거야. 이 지시는 텍스트에서 바깥 세계를 직접 지시하는 거예요. 리케르한테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 2부에서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3부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토마스 모어가 1516년도에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내죠. 그죠? 이 유토피아는 뭐야? 그리스어에서 부정이죠. 토포스, 토피아, 토포스, 장소 없음을 나타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비역사적이고 장소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 이상향이야. 이상향은 이 역사적 현실 속에 없다라는 거. 그죠? 일단은 그런 뜻이야.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본래적 낙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인류의, 그죠? 성서의 신화 말고 모든 인류의 신화 속에서 정말 자연 상태의 인간,
인간의 본향,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과 같은 그런 것들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최초와 역사의 끝은 언제나 이러한 신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 뭐야? 장소 없는 거야.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야,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이 비역사성은 또다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죠? 인간의 본래적 지금 현실에서 오지 않는 인간의 진정한 세계,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성을 회복한 세계, 루소의 에밀에서도 나타나잖아, 여러분. 다 나타나. 심지어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의 이상적 국가. 곳곳에서 근대 초기부터 유토피아 사상이 나타나. 그 뒤에 18, 19세기가 되었을 때 프랑스, 영국에서 누가 생시몽 뿌리의 오온을 통하여 유토피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가 나타나잖아. 그걸 박살내고 마르크스가, 그죠? 이런 거 안 된다. 이 역사적 현실 안에서 계급 없는 사회가 와야 된다. 계급투쟁.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국가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잖아. 그죠? 국가는 언제나 지배계급의 편이었다라는 거야. 국가는 언제나 이 지배계급의 편이었기 때문에 뭐죠? 타도의 대상인 거야. 이걸 극단화시켜서 게젤샤프트 오네 클라스, 계급 없는 사회를 꿈꿔야 됐던 거야, 여러분. 이거 역시 유토피아죠, 그죠? 그러나 이 얘기가 아니야. 유토피아는 언제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을 봐봐. 이건 폴 리케르도 말하는 거야. 리케르는 역시 중재의 철학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르크스의 개념을 다 바꿔요. 그 다음에 헤겔 국가 개념을 헤겔과 중첩시켜버려. 그러니까 국가는 지배계급의 편이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배계급의 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피지배계급을 위해서도 일한 적이 있다. 이해가 되죠? 잉여 개념, 자본의 잉여 개념도 다 바꿔버려. 아주 중화시키는 느낌이 있어. 그게 마르크스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리케르가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개념들을 마르크스의 개념을 바꿔. 그래서 이 유토피아 개념도 역사적 현실로 바꿔. 그래서 3부의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주제가 헤겔의 정신의 개념을 후기 후설의 상호 주관성, 인터주프액티비테트 개념과 대치시키면서 헤겔의 역사주의를 거부해버려. 맞죠? 헤겔의 절대지 역시도 유토피아 개념인 거야. 이러한 비현실적인 거를 없애고,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올바른 윤리적 인간, 올바른 정치적 인간, 올바른 실천 개념이 뭔지를 재해석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온 거야. 행동으로 가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텍스트라는 전통을 벗어나는 게 아닌 거야. 우리는 행동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닌 거야. 행동은 좌표가 있는 것이고, 그 행동은 언제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야. 그죠? 자기의 역사성에서 그 행동의 근거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통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가 많아. 그래서 리케르의 주체는 행동하는 주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텍스트에서 행동으로요. 재밌죠? 막 읽어보고 싶지. 얘도가 옛날에 불어가 안 돼갖고 이것도 대학원 다닐 때 영어로 읽었어, 애들이랑. 얘도 강좌, 그 친구들이 다 박사를 받아가 지금 교수하고 막 이런. 댓글 좀 써. 그냥 훔쳐보지만 말고. 여러분 봐봐. 텍스트에서 행동. 그 텍스트가 행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죠? 다양한 과정이 있겠죠, 그죠? 막스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또 다시 수정해요. 그게 모든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회 집단은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상상력 때문에. 상상력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야. 그죠? 인간은 집단적인 무의식이든, 개인 무의식이든, 집단 의식이든, 개인 의식이든 간에, 이데올로기는 뭐야? 관념이에요. 유토피아를 상정하자 말자 그거를 집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 정치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유토피아를 이용해 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모든 것에는 기원신화가 있어요. 리케는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프랑스 혁명도 기원신화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도 기원신화야. 모든 국가의 어떤 중요 사건은 기원신화로 나타나. 예를 들면 거야. 스탈린이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을 이용하잖아. 이건 기원신화야. 여러분.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이용될 때도 기원신화로 이용해. 그런데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성서도 그래. 불교 경전도 그래. 그것이 도구화될 때는 전부 다가 기원신화가 돼버려. 그 재해석을 하면서 통합을 만들 때 정치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파시즘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게 이데올로기 비평인 거야. 이해가 돼요? 이런 이데올로기 비평이 가다머가 말하는 전통의 이해 개념과 접목되어야 된다는 게 텍스트와 에서 행동으로의 주제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너무 재미있잖아. 미치도록 읽고 싶죠. 대가예요, 여러분. 리케르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끌어와 갖고 이야기하는지 몰라. 여러분 시간과 이야기 읽어봐. 그 문학 작품 물론 세계 분석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으로부터 출발해가 막 쫙 나가가 3권에서는 헤겔의 어떤 정말 엄청난 철학자예요. 프랑스 국민들은 리케르를 보수주의 철학자로 낙인 찍었지만 대가예요, 여러분. 장난이 아닌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는 이미 근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오늘날도 이용되고 있어, 여러분. 정치에 의하여.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신화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스탈린이 그 혁명의 성공의 원점을 돌아가서 자기 방식대로 러시아 혁명을 해석하는 거야. 도구마화 만드는 거야. 이해가 돼요? 마르크스의 정신과 다른 거야.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데리다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건이 좋은 거야. 역사적 사건이야. 신화일 때도 있어. 근데 그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그걸 환상을 심어줘서 집단 무의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가 좋아. 아, 난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뽑을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 전부 다 잘해. 이런, 얘도가 요즘 입이 조금 순화됐다 그래,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유아틱한 사유로부터 벗어나야 돼. 정말 좋아요. 다 잘해. 뭐, 그 사람이 하면, 이런 사람 중심의 어떤 사유방식. 이거 다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기원신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원신화로 만들어서, 그걸 통하여 뭐야,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 그 과정에는 윤리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해석할 때 항상 뭐야? 그걸 맹목적으로 기속성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전통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고, 불교 전통 안에 모든 내가 신봉하고 내가 기속되어 있는 전통 안에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야, 릭게르는. 그 이데올로기 비판은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언제나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판 이론가들처럼 나가면 안 되는 게 뭐야? 전통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리성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야. 과연 비판 이론가들이 서구 전통을 새로 세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건 거야. 아도르노가 칸트와 헤겔과 하이데거를 비판하고 나서 그의 철학이 남는 게 뭐였어? 부정의 변증법에서 남는 게 뭐야? 반성인 거야, 여러분. 전통을 새로 세운 게 아니야. 비판적 반성 이후에 해체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전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릭게르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아무리 전통을 비판해도 우리는 전통의 근거 안에서만 비판하는 거야. 거리두기는 언제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죠?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도가 여러분들이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철학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예도가 이 강좌 초반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하이데거 가다머 릭게르 라인에서 이런 해석학의 종합을 이야기하는 이 릭게르의 철학이 왜 다른 종교죠? 릭게르는 물론 그리스도교 전통의 철학자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종교 견전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해석자와 그 전통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통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며 이것이 해석자와 적용의 관계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며 이런 것들이 정치로 이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른 종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정교합니다, 여러분. 서양 철학은 이 부분에서는. 이 해석학은 정말 정교한 철학이에요. 이 철학적 해석학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특히 문학을 하는 분들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철학인지 몰라, 릭게르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 사람들한테. 들레즈, 데리다, 푸코, 락강은 알아도 릭게르는 모르더라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를 많은 분들이 특히 여건이 되시고 그죠. 정말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TV로 꼭 수업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